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아내의 특별한 인연.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반촌에 들어섰다. 마침 집주인은 나가고 없었고 그의 아내만이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선비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는 욕망이 발동하여 여인에게 다가갔다. 부인,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요, 선비님? 선비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부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소.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여인은 당황했다. 안 됩니다, 선비님. 저는 이미 유부녀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오. 선비는 여인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여인은 소리쳐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응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인의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다. 여보, 집에 있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비는 급히 여인의 치마로 덮어 가린 후 남편이 방문을 열려 하자 눈을 깜빡이며 손짓했다. 나가시오. 지금 들어오면 안 돼요. 남편은 문틈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고는 대문을 나가버렸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걱정할 것 없어. 일이 끝난 후 선비는 바깥으로 나갔고 여인은 급히 이웃집으로 피신했다.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마침 이웃집에서 돌아오는 아내를 마주쳤다.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온마람 때문에 이웃집에 갔다 왔어요. 주인이 없어서 기다리느라 좀 늦었네요.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세월이 흘러 그 선비는 과거에 급제했고 몇 년 후에는 평안감사가 되었다. 소식을 들은 반촌의 사내는 크게 기뻐했다. 여보, 좋은 소식이요. 옛날 우리 집에 묵었던 선비가 지금 평안감사가 되었다네. 그래요? 정말 대단하군요. 내일 당장 가명에 가서 재물 좀 구걸해 와야겠소. 옛 인연이니 어떤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요.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간들 무슨 물건을 얻어올 수 있겠어요? 뭐라고? 당신이 가면 얻어올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럼요. 제가 간다면 반드시 얻어올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허튼 소리 말고 내가 다녀오겠소. 그는 말을 빌려 타고 평안 가명으로 향했다. 가명에 도착한 남편은 감사 앞에 나갔다. 감사어른, 반촌에서 온 미천한 백성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머무르셨기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감사는 그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오, 그랬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그러더니 아무런 특별한 대접도 없이 창고지기를 시켜 밥과 약간의 노자만 주고 돌려보냈다. 남편은 분노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못된 세상, 그 감사한 인간이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냉대했다오. 아내가 맞이하며 물었다. 그래서 무슨 물건을 얻어왔어요? 남편은 분통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밥 한 끼와 노자만 던져주고 쫓아냈소. 아내가 미소 지었다. 내가 뭐라고 했죠? 당신은 100번 가도 아무것도 얻어올 수 없을 거라고요. 제가 가야만 얻어올 수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일 당장 가보시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소. 다음 날 아내는 행장을 꾸려
평안 가명으로 향했다. 가명에 도착하자 문지기에게 쪽지를 건넸다. 반촌에서 온 김씨의 아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놀랍게도 감사는 그녀를 특별히 불러들였다. 반갑소.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여인은 공손히 절했다. 감사 어른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는 그녀를 알아보고 방으로 안내했다. 옛날 그 여인이 당신이었군. 반갑소.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리. 감사는 그녀를 관가의 안채로 들여 정성껏 대접했다. 지난날의 인연을 잊을 수 없어. 당신에게 큰 선물을 하고 싶소. 감사는 종이를 가져오게 한 후 붓을 들어 큰 금액을 적었다. 돈 3,000냥과 면포, 명주, 무명, 민화, 청유 등 관서 산물을 모두 가져가시오. 창고지기에게 명하여 모두 내어주도록 할 것이요. 여인은 깊이 감사했다. 과분한 선물 감사합니다, 나리. 며칠 후 반촌마을 어귀에 짐을 실은 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반촌 주인집이 어디요? 마부가 물었다.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요. 말들이 하나둘 그 집 앞에 도착했고 맨 마지막 말이 여인을 태우고 왔다. 짐들을 풀자 집 마당이 가득 찼다. 남편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이게 다 뭐요? 어떻게 이런 많은 재물을? 아내는 미소 지었다. 예전에 선비가 과거 보는 일로 이곳에 왔다가 안방에서 벌인 일을 기억하십니까?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때. 그런데 누가 같이 있었는지는 몰랐지. 그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들은 그날 밤 풍성한 잔치를 벌이며 평안 감사의 선물을 즐겼다. 세 번 만에 찾아온 행운. 경상도 안동 땅에 정만수라는 젊은이가 살았다. 자손이 귀한 정씨 집안에 늦둥이 외아들을 낳게 되자 금지옥엽으로 애지중지 키웠고 탈 없이 잘 살라는 뜻으로 부친이 만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만수가 8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홀어머니는 더욱 만수만 바라보고 살았다. 너는 정씨 가문의 장손으로 가문을 잘 이어가야 한단다. 명심하거라. 내 어머니. 어느덧 만수가 18살이 되어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갈 나이가 되었다. 어머니, 이번에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에 응시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지금까지 열심히 정진하였으니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소자 이번에 과거에 꼭 합격하여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유씨 부인은 노자를 마련해서 아들에게 주었다. 부디 몸조심하고 속히 돌아오거라. 만수는 어머니께 하직하고 이웃 선비와 한양길에 올랐다. 장안의 당도 하니 과거까지 7, 8일 정도 남아 있었다. 만수는 객사에 유숙하고 동행한 선비와 함께 장안 구경에 나섰다.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 해가 저물어 객사로 돌아오는데 누각 앞에 흰 수염을 허리까지 길게 기른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만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했다. 이보시오, 젊은이. 출세할 관상을 타고나기는 했는데 아하, 이를 어쩐다. 만수는 노인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행을 먼저 보내고 그 노인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노인은 만수를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번에 과거의 장원은 하겠지만 3번 죽을 애군이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소? 그 말을 들은 만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애군을 피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백지를 3장 꺼내 거기에 무엇인가를 그려 넣었다. 첫 번째 그림은 돈이었다. 그리고 2번째는 칼이었다. 마지막 3번째 그림은 산 위에 해가 떠 있는 그림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지혜롭게 잘 처신하시오. 이 그림을 잘 간직하시고 부디 난관을 잘 헤쳐나가기 바라겠소. 3번의 애군을 무사히 넘기면 형통할 운세요. 만수는 그림을 받아 품에 간직하고 객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남산에 봉화가 올라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장정 여럿이 만수를 에워싸더니 입을 막고 사지를 묶어서 교자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내리거라! 소리치는 사내의 말을 듣고 교자에서 내리니 대갓집 중문 안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그건 알 것 없고 안으로 들어가라. 만수가 하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니 신방이 차려져 있지 않은가. 잠시 후에 사내들의 호위를 받고 젊은 여인이 신부복을 입고 들어섰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제 명이 기구하여 초년에 남편을 잃을 운이라 하여 혼인 전에 남자를 데려다가 하룻밤 인연을 맺고 즉시 없애면 그 액을 피할 수 있다 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말했다. 밖에는 사내들이 지키고 있어 도망갈 수도 없었다. 하룻밤 대가치고는 너무 크구나. 다음 날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또다시 사내들이 만수에게 달려들더니 입을 막고 사지를 묶어 다시 교자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 내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 앞이었다. 과거를 보러 왔다가 왜 이런 봉변을 당하는지 답답합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니 돈이 있어 무엇하겠소. 자, 당신들한테 가진 돈을 다 주겠소. 억울한 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다시 뵙지 못한다는 것뿐이요. 만수는 가진 돈을 사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이걸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 자, 돈까지 받았으니 이 사람을 그냥 놓아주자. 그리여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천벌을 받을 거여. 그리고는 만수의 결박을 풀어주더니 말했다. 이 길로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는 빈 교자를 들고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었다. 첫 번째 애군이었나 보다. 만수는 온몸에 긴장이 풀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노인이 그려준 첫 번째 그림에 돈이 그려져 있다는 걸 기억했다. 하지만 만수는 과거를 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만수는 그 길로 객주로 돌아갔다. 자네 어제 어디 있었나? 걱정했네. 동행의 말에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지내던 만수는 드디어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했다. 이제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금의 환영하여 어머니에게 돌아가려는데 우의정 대감이 찾아왔다. 내 여식을 아직 여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를 내 사위로 삼고 싶네. 저같이 미천한 자를 사위로 택하여 주시니 어찌 사양할 수 있겠나이까. 하오나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오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게 고향에 인사만 드리고 퇴기를 하게나. 어차피 바로 올라와 입골해야 할 걸세. 만수는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길로 다시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우의정의 딸과 혼례를 올렸다. 밤이 깊어 신방에서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노인이 준 그 그림이 생각났다. 두 번째 그림은 칼 모양이었는데 만수는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 그런데 달빛이 비치는 문창호지에 칼을 든 사내의 그림자가 비쳤다. 만수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병풍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문을 박차고 칼을 든 사내가 들이닥치더니 잠든 신부를 베고 도망쳐버렸다. 만수는 그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한참 후에 만수는 정신을 차렸다. 신부는 병고를 당한 뒤였고 만수는 온몸이 묶여 있었다. 방에는 신랑 신부 둘밖에 없었고 옆에 피 묻은 칼이 놓여 있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만수는 그 길로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억울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란 말이냐? 그 방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단 말이냐? 그 순간 만수는 세 번째 그림을 떠올렸다. 이게 두 번째 애군인가? 그러면 세 번째가 남았구나. 그리고 그 그림을 앞에 꺼내 놓았다. 하얀 종이에 그려진 산 위에 해가 뜬 그림이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증거란 말이냐? 만수는 곧바로 옥에 갇혔다. 그리고 증거를 대지 못하면 중죄를 면치 못할 처지였다. 그날 밤 좌의정 대감이 퇴청해서 집에 돌아오니 막내딸이 기다리다가 부친에게 말했다. 아버님, 우의정 대감 댁에 병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들었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신랑이 그런 게 틀림없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두 사람뿐이었는데 증거라고 내놓은 게 하얀 백지에 그린 해가 떠있는 상그림이니 말이다. 그게 뭐라고?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거 백일산이라는 이름을 뜻하는 거 아닐까요? 백일산이라고? 내일 입고라면 한번 조사해 보마. 다음 날 입고란 좌의정 대감은 그 얘기를 전했고 백일산이란 이름을 들은 우의정 대감의 얼굴이 변한 건 물론이다. 백일산은 바로 우의정 대감집 하인의 이름이었다. 내 죄를 바른대로 이실직고 하렸다. 아씨를 오랫동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인을 해서 홧김에 그만. 잡혀온 백일산은 자기 죄를 순순히 털어놓았다. 만수는 세 번째 애군을 무사히 벗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부터 행운이 시작되었다. 행운의 첫 번째는 바로 백일산이란 이름을 맞추어 만수를 구해준 좌의정의 막내딸과 혼인을 한 것이다. 부부와 나그네의 기막힌 하룻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정선 산골 마을에 허생원 부부가 살고 있었다. 허생원은 일찍이
뜻을 품어 생원시험에 합격했으나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다. 마누라한테 생계를 떠맡기고 방 안에 틀어박혀 글 공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마누라와 땅을 일구며 살고 있었다. 그나마 산 밑에 작은 땅이 있어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고 있었다. 부부에겐 아직 아이가 없었다. 임을 봐야 뽕을 딸 텐데 허약 체질인 허생원으로 인해 부부 생활은 늘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럴 때마다 허생원은 겸연쩍은 쓴웃음만 지었다. 세월은 흘러 어느새 가을로 들어서는 문턱에 서 있었다. 산에는 붉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 울긋불긋했고 멀리 저 아래 보이는 호수는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이 푸르고 평온했다. 가을볕이 좋은 어느 날 아내가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일용이 할머니가 손에 커다란 호박 2덩이를 들고 나타났다. 집에 있구랴. 이것 좀 먹어보시오. 이게 뭐예요? 호박이요. 올해는 호박 농사가 잘 돼서 좀 가져왔다오. 아내는 언덕 아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일용이 할머니가 가져온 호박 2개를 받아 마루에 놓았다. 호박이 어쩜 이렇게도 잘 익었을까요? 호박죽을 쏘아 먹으면 맛있겠어요. 그래, 새댁. 가장 잘 익고 이쁜 걸로 가져왔소. 저녁에 호박죽을 쏘아서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혹시 알아? 호박처럼 튼튼한 사내 아이가 나올지. 아이 참, 할머니도 민망하게 그러시네. 일용 할머니는 아내를 알뜰히 챙겨주곤 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다. 바로 남편을 소개시켜준 중매쟁이였다. 아내의 친정과 먼 친척인 일용 할머니는 그만한 신랑감이 없다며 혼사를 주선했다. 물론 남편 사람 됨됨이는 어느 누구보다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결혼해보니 됨됨이가 다는 아니지 않은가. 가난하고 허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 그래도 억척스러운 아내 덕분에 살림이 늘어나고 살림의 규모도 틀을 잡고 있었다. 아내는 성격도 활달하고 통이 큰 여자였다. 동네 사람들도 그런 아내를 좋아했다. 새님 같은 남편은 조용하고 말수도 적은데 아내는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고 아내가 있는 곳은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일용 할머니도 아내와 한참을 떠들다가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산길을 내려갔다. 아내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누가 왔었소? 남편은 아내가 고추 따는 것을 한나절 잠깐 도와주고는 글 공부를 한답시고 방에 틀어박혀 오후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일용 할머니인데 늙은 호박을 가져오셨네요. 호박? 오랜만에 호박죽이라도 해먹읍시다. 허생원은 입맛을 다셨다. 그렇잖아도 호박죽 좀 쓰려고요. 아내는 나가서 마루에 있는 호박 한 덩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가을나절은 해가 무척 짧았다. 해가 떨어지자 벌써 어두침침하게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살인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구시오? 허생원이 방문을 열고 보니 건장하고 덩치가 큰 사내가 등짐을 지고 서 있었다. 지나가던 장사꾼인데 날이 어두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요. 하룻밤 유숙을 청하니 거절하지 말고 걷어주십시오. 외진 곳이라서 인가가 드물지요. 오리쯤 내려가면 마을이 있긴 하오만 헛간이라도 좋으니 아무 데서나 하룻밤 묵게 해주시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날 것이요. 허생호는 낯선 나그네를 위아래로 살폈다. 저 수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소. 이 밤중에 험한 산길을 가다가는 사나운 짐승을 만날까 두렵군요. 그리고 이걸 드리리다.
부부는 사내가 내민 물건에 시선을 고정했다. 색경입니다. 귀한 물건이죠. 여자들 분발할 때 쓰는 건데 구하기 힘든 거죠. 아내는 손거울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이게 말로만 듣던 색경이란 거군요. 남편이 사주었다고 원주댁이 그렇게 자랑하던데. 아내는 허생원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들어오시오. 정 그러시다면 하룻밤 묵었다 가시오. 허생원이 열어주는 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주인 부부가 쓰는 단칸방이었다. 주인은 아랫목에 구멍이 숭숭 난 거적으로 칸을 막았다. 고맙소이다. 날이 밝는 대로 곧장 떠나겠습니다. 장사꾼은 부부가 내어준 곳에 자리를 펴고 고단한 몸을 뉘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적 하나 드리워져 있으니 부부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부부는 나그네가 잠자리에 들자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여보, 아까 일용인에서 가져온 호박 있잖아. 호박죽을 빨리 만들어 먹읍시다. 호박죽이 먹고 싶긴 한데 오늘 저녁은 여기 손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먹을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소. 이 노끈을 발목에 감고 있다가 호박죽이 다 되면 줄을 당기시오. 그러면 부엌으로 조용히 나가겠소.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알았어요. 아내는 끈을 남편에게 주고 부엌으로 살며시 나갔다. 그런데 부부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귀를 기울이고 있던 장사꾼이 부부의 두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참, 저녁은 먹었느냐고 묻지도 않더니만 자기들만 몰래 호박죽을 해먹어? 조금 있으니까 허생원이 잠이 들었는지 코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거적을 들추고 장사꾼이 살금살금 들어와 허생원이 발목에 두르고 있던 노끈을 풀어 옆방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어둠 속에서 장사꾼이 살며시 부엌으로 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을 한 그릇 맛있게 뚝딱 먹고는 허생원의 아내와 더불어 뜨거운 밤을 보냈다. 그리고는 들어와 허생원 발목에 줄을 다시 메어놓고 옆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장사꾼은 짐을 챙겨 문 밖을 나서며 손거울을 아내에게 내밀었다. 간밤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약속대로 이걸 받으십시오. 다음에 이곳에 오시거든 또 들러주세요. 장사꾼이 불이 나게 길을 내려가자 허생원이 물었다. 죽을 해놓고 부른다고 하더니 왜 안 부른 거요? 어제 같이 먹었잖아요. 언제 말이요? 그럼 당신이 아니라 그 장사꾼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신없는 마누라야. 남편하고 딴 사람하고 구별도 못했단 말이야? 괘씸한 인간 같으니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아내는 그제야 크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찌하겠는가.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보는 허생원 앞에서 아내는 색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넝굴째 굴러온 복. 무더운 여름날 숲속에선 매미가 왕왕 울어대며 더위를 토해내고 있었다. 기골이 장대하고 당찬 사내가 백운폭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 밑에서 물줄기를 맞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쾌활하고 인정 많은 이인걸이란 그 사내는 장가도 미룬 채 무과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벼슬만 하면 장가가는 건 문제없어. 무술 실력이 뛰어난 그는 얼마 후 시험을 통과했다. 그런데 막상 무과에 합격했는데도 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인맥이나 돈으로
벼슬자리를 사고 파는 마당에 벼슬 한 자리 얻기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었다.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 무과에 합격한 지 1년이 지나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무래도 한양에 가서 벼슬 자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어머니도 마음을 졸이고 있던 터라 흔쾌히 대답했다. 부친이 남겨준 밭되기를 팔아서 정리하니 300냥이 손에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걸은 어머니가 생활하도록 100냥을 남겨두고 200냥을 챙겨서 한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훔치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인걸 아버지, 하늘에서 인걸이 좀 도와주시오. 인걸은 부지런히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는 저작거리 근처 주막에 잠자리를 정하고는 무턱대고 병조판서 대감집을 찾아갔다. 솟아오른 대감집 대문 앞에 서자 당당했던 포부는 사라지고 잔뜩 주눅이 들더니 마치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보시오,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열려있던 대문에서 누군가 불쑥 나오면서 물었다. 대감 어른을 뵙고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그러시오? 나한테 먼저 말해보시오. 인걸은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한양에 올라온 사실을 사내에게 설명했다. 대감마님 만날 수 없으니 100냥만 내시오. 내가 전해드리겠소. 어떻게 댁만 믿고 돈을 내라는 거요? 그러자 그 사내가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난 이 댁에서 신이 많은 겸인이요. 내 손을 거치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러더니 자기에게도 50냥의 사례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다른 사람들도 많으니 싫으면 그냥 돌아가시오. 인걸은 그 소리에 서둘러 돈을 건네주었다. 대감마님께 잘 전해주시오. 고향집 전답을 판 돈이오. 알았소이다. 걱정 말고 돌아가 계시오. 그 말만 믿고 인걸은 하루하루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인걸은 마침내 병판대감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근처에서 그 사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저녁 무렵 사내가 모습을 드러내자 인걸이 급히 다가갔다. 어쩐 일이요? 아직 연락이 없어서. 그러자 사내가 냉정하게 대꾸했다. 댁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럿이오. 잠자코 돌아가서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인걸은 그제야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믿은 내가 바보지. 이제 어쩐단 말인가. 인걸은 눈앞이 캄캄했다. 부정하게 청탁을 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도 떨어질 판이니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었다. 발걸음을 돌린 인걸은 비통한 심정으로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한숨만 푹푹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인적이 드문 모퉁이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가만히 들어보니 어디선가 다급한 여자 목소리였다.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험악하게 생긴 덩치 큰 사내 둘이 있어 여자 둘을 협박하고 있었다. 이것 봐, 조용히 하고 따라와.
차림새를 보니 제법 몸값이 나가겠는걸. 제발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이 몸부림치며 소리질렀다. 그때 마침 인걸이 그 자리에 뛰어들었다. 그 여자를 놔줘라. 고개를 돌려 인걸을 바라본 사내들이 칼을 빼들었다. 넌 뭐야?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 순간 인걸은 번개 같은 솜씨로 2명의 사내를 때려눕혔다. 갈고 닦은 무술 실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사내들은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뒷걸음질 치며 달아나 버렸다. 괜찮으시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는 거듭 인사를 하며 자기는 병판대감의 소실인데 친정에 다녀오다가 아까 그자들에게 변을 당했노라고 설명했다. 가마꾼들은 달아나 버리고 몸종과 단둘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집까지 바래다 주십시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인걸은 여자들을 데리고 병판대감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우연치고는 희한한 우연이군. 여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조금 전 박대하던 그 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여자가 인걸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는 안채로 들어가더니 얼마 후에 다시 나왔다. 대감께서 들어오시랍니다. 여자의 말에 인걸은 깜짝 놀라 옷 매무실을 고치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사랑채로 들어가자 병판대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 들어오게. 화선이한테 얘기 들었네. 조금 있으니 주한쌍이 떡 벌어지게 들어왔다.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 무술 솜씨가 상당하다고 하던데 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인걸은 대감에게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을 얻지 못해 한양에 올라온 사실을 얘기했다. 그래? 당장 자리 하나 마련해 주지. 그리고 집을 구할 동안 내 집에 있도록 하게. 그리고는 겸인을 불러들여 지시했다. 당분간 집에 머물 것이니 방 하나를 마련토록 하라. 인걸이 지낼 곳을 마련하라는 대감의 지시를 받은 겸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돈은 돌려드리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던 겸인이 인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것이었다. 인걸은 원하던 벼슬도 얻고 당분간 병판대감 집에서 지내게 되자 모든 게 꿈만 같았다. 그런 병판대감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딸이 있었다. 어느 날 인걸은 후원을 거니는 막내딸의 모습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렸다. 저 여자는 누구지? 선녀가 내려온 것 같구나. 그래서 일부러 여자가 후원에 나오는 시간에 맞춰 근처를 서성거리곤 했다. 그런데 막내딸도 근처에 모습을 보이는 인걸을 보고는 생각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는 하녀들을 통해 인걸에 대해 알아보고는 은근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남녀 간에 관심이 생기면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법. 얼마 후 인걸과 막내딸은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부모에게서 혼담 얘기가 나오자 그 자리에서 막내딸은 인걸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뭐? 둘이 좋아하는 사이란 말이냐? 이런, 집에 도둑을 데려다 놨구나. 뜻밖의 얘기에 놀란 병판대감은 마음을 가라앉히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겪어보니 그만한 신랑감이 흔치 않을 것 같긴 하다. 그해 가을 병판대감 집에 인걸과 막내딸의 초례상이 차려졌다. 그리고 처가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한 인걸은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았다. 그렇게 벼슬을 하겠다고 무작정 상경한 인걸은 병판대감의 막내 사위가 되어 촉망받는 무관으로 승승장구했다. 억세게 운 좋은 보찜장수. 어느 마을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 보찜장수가 있었다. 그는 등짐을 메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했다. 그는 성격이 워낙 느긋하고 낙천적이라 세상 걱정이란 걸 모르고 살았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때가 되면 돈을 벌게 되어 있어.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고. 어느 날 저녁 해가 저물어 가던 무렵이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있었다. 보찜장수는 등짐을 메고 길을 걷다가 높다란 담장이 쳐진 부잣집을 발견했다.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저 집은 부잣집이 틀림없어. 오늘 밤은 저기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구나. 보찜장수는 낡은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집으로 다가갔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서 문을 두드렸다.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 밤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여주인은 보찜장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매몰차게 거절했다. 우리 집은 잘 데가 없어.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하지만 보찜장수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부탁했다. 부인, 제발 부탁입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쉬게 해주십시오. 여주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대답했다. 좋소. 헛간에서 조용히 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시오. 보찜장수는 고맙다고 말하며 헛간으로 들어갔다. 헛간 집더미 위에 누웠지만 추운 바람이 헛간 틈새로 스며들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안채에서 들려오는 두렁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궁금증이 커진 그는 조심스레 헛간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앞마당을 살폈다. 달빛이 환히 비추는 앞마당 한 구석에는 비단으로 된 바지 저고리가 널려 있었다. 부드럽고 고운 옷감이 바람에 살랑이며 빛을 반사했다. 그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런 옷을 한번 입어볼 수 있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 결국 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널려있는 비단옷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입어보기로 결심했다. 이 옷 입고 한번 폼이나 좀 잡아볼까? 그는 비단옷을 입고 앞마당을 빙빙 돌며 양반 흉내를 냈다. 호호, 과인께서 말씀하시길. 이거 참 잘 어울리는데?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디선가 여주인이 나타나 그를 보더니 귀를 잡아 끌며 소리쳤다. 이 양반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있어요? 여주인은 그의 귀를 잡아 끌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리 와요. 이게 대체 무슨 꼴이에요? 그는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끌려갔다. 여주인은 보찜장수를 안채로 끌고 들어가더니 잔소리를 퍼부었다.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오늘이 아버님 제삿날인데 제사는 안 지내고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와요? 당신 들어올 때를 기다리다 못해서 지금 우리끼리 제사를 지냈잖아요. 정말 속 터져. 방에 들어가 계세요.
원래 주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주인은 보찜 장수가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안방으로 들여보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암만 미워도 제사지 낸 음식은 갖다 줘라. 얼마 후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음식이 방에 들어왔다. 보찜 장수는 속으로 외쳤다. 이게 웬 횡재야? 배고팠던 그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배를 채우고 나니 졸음이 밀려와 불을 끄고 맨바닥에 누워 잠이 들려고 했는데 여주인이 방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당신 거기서 잘 거예요? 옷 벗고 들어와요. 보찜 장수는 속으로 외쳤다. 이거 웬 떡이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주인은 누워있는 보찜 장수의 얼굴을 보고 소리쳤다. 아니, 이게 뭐야? 당신 수염 언제 자른 거예요? 여주인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올라왔고 불을 켜고는 누워있는 보찜 장수를 보고 경악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대체 무슨 꼴이야? 보찜 장수는 어쩔 줄 몰라 머리를 긁적이며 변명했다. 제가 오겠다고 온 것도 아니지요. 마당에 있는 저를 억지로 끌고 오더니 이제 와서 저더러 나가라고 하면 어쩝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 반문서 몇 장을 보찜 장수에게 내주며 쫓아냈다. 보찜 장수는 뜻밖의 행운에 기뻐하며 반문서를 챙겨 집을 떠났다. 이후 그는 반문서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억세게 운이 좋았던 것이 틀림없다. 사랑스런 대지레.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왕비가 연못가에 앉아 있는데 커다란 개가 기어 나오더니 말했다. 왕비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담하고 고상한 노파로 변했다. 노파는 왕비를 데리고 숲속으로 걸어갔다. 왕비는 그 숲에 셀 수 없이 자주 들어가 보았지만 그 길은 처음이었다. 의아해하며 따라가니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궁전이 나타났다. 궁전 문이 열리더니 요정 6명이 나타났다. 그들 모두 왕비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더니 각자 보석으로 만든 꽃을 한 송이씩 선물로 주었다. 장미, 튤립, 아네모네, 컬럼바인, 카네이션, 그리고 석류꽃이었다. 왕비님께서 곧 예쁜 공주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왕비님은 공주님을 대지레라고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공주님이 태어나시면 저희를 부르십시오. 저희가 공주님에게 훌륭한 성품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꽃다발을 들고 저희를 생각하시면서 꽃 이름을 하나씩 부르십시오. 그러면 즉시 저희가 왕비님의 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왕비는 궁전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공주가 태어났고 왕비는 아기에게 대지레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왕비는 꽃다발을 들고 꽃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그러자 요정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궁전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기를 안고 입맞춤을 했다. 요정들은 각자 미덕과 재치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운 재산과 건강을, 그리고 마지막 요정은 자기가 했던 모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아기에게 선물했다. 요정들이 어린 공주에게 멋진 선물을 주자 왕비는 감사 인사를 했다. 그 순간 갑자기 큰 개가 문보다 더 큰 몸 때문에 간신히 문 안으로 들어왔다. 왕비님, 당신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군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나요? 내 동생들을 당신에게 소개해 준 이가 바로 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내 동생들은 다 초대하면서
어찌 나만 무시할 수 있나요? 왕비는 사과했다. 요정들도 연못의 요정인 개가 아기에게 불행을 선물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개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 아, 좋아요. 내가 생각했던 불행을 대지레에게 주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한마디 경고하죠. 이 아이가 15살이 되기 전에 낮에 빛을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죽게 될 거예요. 개가 떠나자 요정들은 문과 창문이 없는 궁전을 지어 예언된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공주를 그곳에서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요술방망이로 바닥을 3번 두드리니 한순간에 창문이 없는 궁전이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촛불 이외에는 다른 빛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촛불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마치 나처럼 밝았다. 공주는 매우 영리해서 뭐든지 빨리 배웠고 외모까지도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왕은 왕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공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음이 고운 요정들이 때때로 공주를 만나러 왔다. 공주가 그 궁전을 떠날 시기가 다가오자 여왕은 공주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세상에 이름이 나 있는 유명한 궁전 곳곳에 보냈다. 공주의 초상화를 보고 반하지 않는 왕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앤드류 왕자는 공주의 초상화를 보고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앤드류 왕자는 초상화 속의 공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왕인 앤드류의 아버지는 요즘 아들이 왜 그렇게 침울한지 물었다. 사실은 데지레 공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공주의 초상화를 왕에게 보여주었다. 그림을 보고 왕이 말했다. 앤드류,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내 궁전에 들어와 살게 된다면 나도 다시 젊어질 것 같구나. 왕자는 데지레 공주의 뜻을 알아보려고 사신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사신으로 페르난도라는 기품 있는 젊은 귀족이 선택되었다. 페르난도, 이 결혼에 내 생명을 다 걸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오. 반드시 공주를 모시고 와야 하오. 사신은 공주에게 줄 선물과 왕자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를 가지고 데지레 공주가 있는 성으로 갔다. 사신이 온다는 소식에 왕과 왕비는 매우 들떠 있었다. 앤드류 왕자의 성품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기에 공주에 걸맞은 사위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이 솟았다. 왕과 왕비는 사신에게 데지레 공주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으나 튤립 요정이 막았다. 왕비님, 아직 안 됩니다. 공주님이 아직 15살이 되지 않았으니 저 사신을 따라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왕비는 요정의 충고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사신은 도착하자마자 공주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주를 만날 수 없다는 답변에 놀랄 뿐이었다. 왕은 페르난도에게 공주가 연못의 요정에게 불행한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공주가 15살이 되려면 아직도 3달 남았다고 했다. 뜻대로 공주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페르난도는 왕에게 작별을 구한 뒤에 돌아갔다. 왕자는 3달이나 공주를 만날 수 없다는 말에 낙심해서 결국 병이 들어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 왕은 매우 상심하며 데지레의 부모님을 만나 당장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왕자의 초상화를 받은 데지레는 매일같이 기쁜 마음으로 초상화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왕자 역시 공주의 초상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데지레의 시녀인 로젤로와 제클린은 모두 데지레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시녀 로젤로는 공주를 무척 아꼈고 언제나 신의가 있었다. 그러나 제클린은 데지레 공주를 질투하고 있었다.
제클린의 어머니는 공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모였는데 지금은 시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딸 제클린을 맹목적일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기 딸이 미워하는 데지레의 행복을 빌고 싶지 않았다. 페르난도는 다시 길을 재촉하여 데지레가 사는 도시로 와서 왕과 왕비에게 만약 공주님을 왕자님에게 당장 보내지 않으면 왕자님이 죽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왕비는 공주의 궁으로 가서 왕자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데지레 공주는 매우 슬퍼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왕자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게다. 단 내가 염려하는 것은 연못요정의 예언이란다. 제가 마차를 타고 가면 안 될까요? 마차의 출구를 완전히 막아서 낮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없나요? 가다가 밤이 되면 마차 문을 열어 제게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앤드류 왕자의 궁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왕과 왕비는 페르난도에게 공주가 빠른 시일에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사신은 무척 고마워하며 다시 왕자에게 돌아갔다. 유리창이 전혀 없는 마차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왕국의 1등 귀족 중 한 명이 마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데지레는 시녀인 로줄루, 제클린과 함께 마차에 탔다. 공주를 시샘하는 제클린은 앤드류의 초상화를 보고 남모르게 앤드류 왕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공주가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공주가 앤드류 왕자와 결혼하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제클린 어머니는 최대한 그 결혼을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제클린은 자기 어머니를 재촉하고 꾀를 내어 일을 꾸몄다. 햇살이 밝게 비추는 한낮에 기다란 칼로 마차 지붕을 그어 틈을 낸 것이다. 그러자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데지레 공주는 햇빛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햇빛을 보자마자 갑자기 하얀 암사슴으로 변하더니 곧바로 마차에서 뛰어내려 숲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이런 사건을 만든 연못의 요정은 마치 온 세상을 파괴하고 싶은 듯 천둥과 번개를 내리쳤다. 마차에 남은 시녀 로줄루는 공주를 찾아 숲으로 뛰어갔지만 제클린은 화려한 데지레의 옷을 입고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왕자의 궁전으로 갔다.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 시종과 함께 마중 나온 왕은 가짜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를 보자마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쓰러질 뻔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데지레 공주가 맞는 건가? 폐하, 제가 데지레 공주입니다. 제 부모님이신 왕과 왕비의 친서와 보석함을 폐하께 드리고자 합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페르난도에게 몸을 기대고 있던 왕자가 제클린에게 다가갔다. 데지레가 아름다움의 화신이라면 제클린은 그야말로 추녀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모습에 왕자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왕에게 말했다. 제가 속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왕자님? 왕자님이 속다니요. 제가 왕자님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데지레입니다. 아니,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초상화 속의 데지레 공주와는 전혀 닮지 않았어. 왕은 가짜 공주와 시녀를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에 가두라고 했다. 앤드류 왕자는 그 일로 시름이 더해 도저히 궁전에서 살 수 없었다. 그는 몰래 궁전을 떠나 외딴 곳에 가서 나머지 생을 보내기로 했다. 어디로 가든 자기를 따라줄 페르난도에게 계획을 말했다. 아버지에게는 안정을 찾게 되면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남겼다. 신하들 모두 왕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고 있을 때 왕자와 페르난도는 성을 빠져나갔다. 사흘 동안 계속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들은 숲속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왕자는 말에서 내려 쉬고 있었고 페르난도는 기운을 차리게 해줄 과일을 구하러 갔다. 그때는 암사슴이 숲으로 들어온 지 한참 지난 후였다. 튤립 요정은 공주의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며 시녀 로즐로에게 숲으로 가서 공주를 보호하게 했다. 로즐로가 열심히 아가씨를 찾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암사슴 한 마리가 그녀를 보더니 뛰어와 그녀의 볼에 다정하게 입맞춤을 했다. 로즐로가 유심히 암사슴을 살펴보니 분명히 사랑스런 공주였다. 로즐로와 암사슴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튤립 요정이 나타났다. 로즐로는 요정에게 데지레의 모습을 원래대로 만들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단지 하루 중에 잠깐만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밤이 찾아오면 공주님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다시 동이 트면 암사슴이 되어 다른 동물들처럼 평원과 숲을 누비며 뛰어다니게 되죠. 이 길을 따라가세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요정은 사라졌다. 암사슴과 로즐로가 요정이 일러준 대로 가보니 오두막 앞에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는 지프로 바구니 만드는 일을 막 끝내는 중이었다. 노파는 그들을 아늑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 작은 침대가 둘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데지레는 공주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공주는 노파가 준비해준 과일을 먹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는 해가 뜨자마자 공주의 몸은 다시 암사슴이 되어 숲으로 들어갔다. 그 무렵 우연히 페르난도가 오두막으로 오게 되었다. 그는 노파에게 왕자에게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물었다. 노파는 그에게 과일 한 바구니를 주며 밤이 되면 오두막에 와서 지내라고 했다. 페르난도는 고마워하며 그 청을 받아들였다. 왕자는 날이 밝자 사냥을 하려고 숲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암사슴이 달려가는 것을 발견한 그는 재빨리 암사슴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그 암사슴은 바로 데지레였다. 다행히도 튤립 요정이 그 화살이 비껴가게 해주었다. 왕자의 시야에서 암사슴이 멀어지더니 사라졌다. 다음 날 왕자는 다시 그 숲으로 갔다. 그 암사슴을 꼭 잡고 싶었다. 한참 동안 숲을 헤매고 다닌 왕자는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다. 그가 잠든 동안 암사슴이 그에게 다가왔다. 암사슴은 왕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툭툭 쳤다. 그 바람에 왕자가 깨어났다. 눈앞에 앉아있는 암사슴을 본 왕자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암사슴은 다시 숲으로 달아나고 그는 사슴을 뒤쫓았다. 암사슴은 지쳐서 더는 뛸 수 없었다. 사슴이 힘이 빠져 주저앉자 왕자는 나뭇가지를 꺾어 잔가지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밤이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을 때 다행히 왕자가 물을 먹으려고 잠시 그녀 곁을 떠나게 되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살그머니 도망쳐서 무사히 오두막으로 갔다. 물을 마시고 돌아온 왕자는 암사슴이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왕자는 페르난도에게 낮에 암사슴과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며칠 후 다시 암사슴이 된 데지레가 숲으로 들어가던 중 왕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피하지 못하고 왕자가 쏜 화살에 다리를 맞고 말았다.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도망가려 했으나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암사슴이 피를 흘리는 모습에 왕자는 무척 가슴이 아팠다. 풀을 꺾고 와서 다리에 둘둘 감아주고 나뭇가지로 누울 자리를 만들었다.
그는 암사슴의 머리를 무릎에 누이고 쓰다듬으며 돌봐주었다. 오두막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왕자는 암사슴을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암사슴을 나무에 묶어놓고 페르난도를 찾으러 갔다. 암사슴은 묶인 것을 풀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때 로줄르가 그곳을 지나다가 암사슴을 풀어주었다. 로줄르가 암사슴을 부축하며 그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왕자와 페르난도가 돌아왔다. 이 사슴은 내가 잡은 것이요. 그러니 어서 내게 넘겨주시오. 왕자가 말했다. 이 사슴은 당신이 잡기 전부터 제 것이랍니다. 만약 암사슴이 죽게 된다면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해야 합니다. 로줄르의 말에 마음이 넓은 왕자가 아량을 베풀며 암사슴을 포기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왕자는 안으로 들어가 로줄루를 가리키며 노파에게 저 아가씨가 누구인지 물었다. 노파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때 페르난도는 그녀가 데지레 공주의 시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페르난도는 옆방의 광경이 잘 보일 정도로 벽에 구멍을 냈다. 로줄루가 공주의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내가 매일 암사슴이 된 몸으로 그토록 그리던 왕자님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인가. 말은 한마디도 걸 수 없는데. 페르난도는 그 광경을 보고 무척 놀랐다. 그는 왕자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었다. 왕자는 한눈에 공주를 알아보았다. 왕자는 곧장 데지레에게 달려갔다. 내 화살에 피를 흘린 암사슴이 바로 당신이란 말입니까? 데지레는 그렇다고 했다. 그들은 즉시 궁전으로 돌아가 결혼하기로 했다. 이 모든 일이 튤립 요정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실은 그 예쁜 오두막집에 있던 노파가 바로 튤립 요정이었다. 마침내 연못의 요정이 걸었던 불행한 저주가 풀렸다. 공주는 다시는 암사슴으로 변하지 않았다. 드디어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이 열렸다. 6명의 요정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과 더불어 페르난도와 로줄르의 결혼식도 함께 행해졌다.